104페이지. 자, 기대 현금 수지의 측정이 있는데 오늘 하는 내용이 의외로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만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다 힘든 내용들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세요. 아, 대충 그런 얘기구나 하면서 서서히 그 확인 작업하면서 굳히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곧바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나중에 화장실에서 뭐 이빨 닦고 있다가 저 친구 얘기한 게 요 얘기구나 해서 갑자기 눈에 머리에 반짝하면서 떠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할인하는 방법도 알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8천만 원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어디를 볼 거냐면 그 104페이지 볼게요. 104페이지 보시면 요 8천만 원 요거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영업의 현금 수지다 이렇게 합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영업 수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영업 뭐라고요? 수지. 그 다음에 요 7억은요. 요거는 요거 지분이라고 했죠. 내 돈이 나갔는데 나중에 다시 내 손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요 지분이 다시 돌아왔다 해서요 이걸요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복귀가 뭐야? 돌아오란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분 유출액, 얘는 뭐라고요? 지분 유입액. 다시 다른 말로요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소득 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왜 5억 나갔는데 나중에 7억이 들어왔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뭐가 올라서요? 부동산 가격. 이거는 일종의 자본이 그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은 거죠. 그 자본 이득이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7억에서 5억 뺀 걸 뭐라고요? 자본 이득이다. 일종의 불로소득입니다. 무슨 소득이라고요?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먼저 영업 수지는 어떻게 구체로 나온 숫자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영업 수지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한다면 먼저 여기 다시 여기다 해볼게요. 이게 총 몇 층이라고요? 5층짜리인데 이렇게 4칸 돼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들어온 돈 있죠? 요걸요 가능이 뭐예요? 이 정도는 최대한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 그리고 이거는 뭐 총이란 뜻이 이제 그 조라는 뜻도 씁니다. 한문으로. 알겠죠? 조. 우리 조세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모든 세모를 합쳐서 조세 이렇게 하듯이 가능 총소득 혹은 뭐라고요? 가능 조소득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한다고 했을 때 들어온 돈이죠. 뭐라고요? 가능 조소득.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한 칸당 연간 500만 원이다. 근데 20칸이죠? 500만 원 곱하기 20칸 해주면 되겠네요. 알겠죠? 뭐라고요? 가능 조소득이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아무리 임대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이사 날짜 안 맞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때 뭐 몇시씩 빌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한 임대가 안 되는 곳은 어느 정도의 빈 방 있죠? 이거 감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공실 있죠? 공실에 따른 손실 감안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실에 따른 손실도 좀 감안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일용 근로자 이런 분들은 요즘같이 겨울철에는 일이 많지 않죠? 그래서 자, 나중에 봄 되면 열심히 일해서 다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보증금 다 까먹을 수 있죠? 까먹었는데 막상 봄 되니까 또 이제 건설업이 좀 안 좋은 바람에 뭐 부도나거나 이런 바람에 일이 거의 없을 수 있죠? 그죠? 돈은 하나도 없고 자, 월세 낼 돈도 없는데 돈 내라고 하면 줄 돈 있어 없어요? 없어 벨제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증금 까먹고 내보낼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불량부채다 해줍니다. 행여나 못 받을지 모르는 돈을 뭐라고요? 불량부채다. 우리 이제 자,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외상값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못 받는 돈도 행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상으로 사간 사람이 뭐 안 갚기도 하지만 자, 이 이게 연쇄 부도로 나는 바람에 있죠? 어쩔 수 없이 못 받게 되는 돈이죠? 이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이거 항상 이런 거는 임대료만 들어온 게 아니라 때론 부수입도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층층마다 자판기 같은 거 설치하면 이런 거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고, 자동차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주차료 같은 거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영업의 소득이다 혹은 기타 소득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뺀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유효 조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조소득이라고요? 유효 효력 있는 소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 이건 말이 소득이지. 이거 말이 소득이지. 실제는 소득이라 할 수 없는 게, 자, 그 갈비집 하는데 갈비 파는 돈이 다 소득입니까? 그건 아니죠. 갈비를 그 1년에 5억 원어치 팔았는데 갈비를 구입한 금액은 10억이다. 매년 손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말은 소득이지만 실제는요, 경비를 하나도 안 뺀 거죠. 그죠? 경비를 하나도 안 빼놓고서 소득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만 소득이지 무늬만 소득이지 실제는 뭐라고요? 소득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종 이런 거 운영하다 보면 종업원들 월급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거나 보험료도 나갈 수 있고 각종 관리비라든가 수리비 같은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나가는 돈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하다못해 그런 거 있죠. 다 빼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빼줘야 돼요. 이건 이런 걸 영업 경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업 활동과 관련된 각종 경비를 뭐라고요? 영업 경비다. 자, 대표적인 게 각종 유지 수선비 같은 거 얘기합니다. 유지라든가 수선비 같은 수리비 같은 거 이런 등등 있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유지하거나 하는데 종업원 월급이라든가 다 뭐라고요? 영업 경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순 영업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 영업소득. 그래서 아까 제가 순이라는 표현은 경비를 다 빼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요, 순 영업소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아까 이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3억을 빌렸고 내 돈 5억 투자했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3억을 빌렸을 때 3억을 빌렸으면 매년 갚을 돈 있어 없어요? 매년 갚기로 했으면 갚을 돈 있겠죠. 요거 나가는 돈 아닙니까? 이건 순전히 현금 나가고 현금 들어온 것만 따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3억을 빌렸을 때 예를 들어 7년 동안 갚기로 했다 그러면 매년 갚는 돈 있어 없어요? 있고, 그리고 은행은 돈을 왜 빌려줘요?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 이자도 이제 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기 혹은 매년 갚을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겠죠. 이렇게 요거 갚아야 되겠네요. 요거를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이걸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 해줍니다.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전 현금 수지 혹은 세전 현금 흐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전 이렇게 할 때는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세전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소득세는 간단히 소득세 구조를 좀 알아야 약간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소득세 구조. 그래서 소득세 구조는 이렇게 볼게요. 이쪽에다가 어쨌거나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자, 세금을 부과하는 걸요, 개인소득세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걸 법인 해줄게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걸요, 법인소득세 해줍니다. 뭐라고요? 법인소득. 이것들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들입니다. 뭐라고요? 1년 동안 번 돈이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때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 겁니다. 만약 소득이 없다 그러면 세금 낼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아, 소득도 없는데 세금 낼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숙자들은 소득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돈 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낼 돈 있어야 뭐 세금 내지. 내고는 쉽겠죠?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죠? 어쨌거나 자, 그러면 빼려면 같이 빼야 되는데 여기서는 개인자를 쏙 뺐고 여기서는요 소득자를 쏙 뺀 겁니다. 어쨌거나 자, 보통 이제 소득세 그러면 뭐라고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입니다. 법인세 하면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거는 자세히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저거를 이제 이해를 좀 시키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러다부터 이런 거 안 합니다. 알겠죠? 안 합니다. 자, 법인 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과세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세합니다. 어떻게 과세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요게 이제 언제냐면 2018년도라 치자. 몇 년도라고요? 2018년도에 자, 돈 벌었겠죠? 돈은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번 돈이 있다면 번 돈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이때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스스로 가서 뭐라고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알겠죠?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 양식에 따라서 신고하고 뭐라고요?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신고하냐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세 가지 형태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이걸 분류 과세한다. 이거는 퇴직 소득세다. 퇴직 뭐라고요? 소득세. 자, 퇴직금 받은 거 있죠? 요거 1년에 여러 군데 퇴직할 수도 있어 없어요? 뭐 여러 군데 다녔으면 여러 퇴직할 거 아닙니까? 이거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스스로 가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거 팔으면 돈 돼요 안 돼요? 돈 생긴 거 있죠?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판 거 이런 걸요 양도소득세라는 겁니다. 알겠죠? 양 뭐라고요? 양.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합쳐서 뭐라고요? 종합소득세다 해줍니다. 무슨 소득세라고요? 종합소득세.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이렇게 뭔 거라고요? 참고. 그래서 이자 받은 거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 받아야 안 받아요? 받고 그 회사에 그 주식에 구입하면 배당금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 다니면 월급 같은 거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걸 근로소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근로소득. 그 다음에 내가 PC방 운영한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개업 운영하면 사업소득 생기죠. 저런 거 하게 되면 사업소득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 이런 거 받죠. 공무원연금. 자, 이걸 연금소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연금소득. 그 다음에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이런 걸요. 기타소득이다. 해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1년 동안 번 돈을 전부 합쳐서 다음 연도에 이것도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요것도 따로 가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고 요것도 뭐라고요?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나는 뭐 이자 같은 거 받은 거 있는데 한 번도 가서 신고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있어 없어요? 은행에다 예금한 이자 받죠? 그러면 그거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했죠. 근데 신고한 적 한 번도 없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있는 대부분은 원천징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원천징수가 뭐냐면 소득을 지불하는 자 있죠? 지불하는 자가 소득세는 쏙 빼고 입금시켜줍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그 소득을 지불하는 자가 대신 갖다 납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은 게 있다면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 있죠? 주변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은 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를 지불하는 은행 있죠? 은행이 이자를 5% 이자를 준다고 해놓고서 보니까 통장에 찍혀 있는 거는 소득세는 쏙 빼고 입금시켜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득세는 은행이 먹는 거예요? 은행이 이제 대신 갖다가 은행 직원들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갖다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라면 내요 안 내요? 안 내니까 아예 그냥 소득 지불할 때 그냥 쏙 빼고서 납부하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보통 제도권 내의 금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세 의무는 끝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 상장 범위로부터 받은 배당금 같은 거 있죠? 이것도 회사에서 배당금 줄 때 세금 쏙 빼고 입금시켜줍니다. 그걸 대신 갖다 납부하면서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자,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원래 2018년도에 월급 받을 때 있죠? 월급 받을 때 월급 봉투 보면은 근로소득세, 갑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쏙 빼고서 우리한테 입금시켜줍니다. 알겠죠? 요거는 작년도에 낸 세금을 기초로 해서 좀 빼는 겁니다. 알겠죠? 계략적으로. 자, 그래서 뺐는데 이거는 회사가 그럼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격리 직원이죠? 직원들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세 갖다 납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 2월 달에 이제 연말 정산합니다. 뭘 정산한다고요? 연말 정산해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벌은 소득이 확정됐겠죠?
거기다 세금을 완전히 계산한 다음에 그동안 이제 세금을 더 냈으면 2월달 월급에서 환급해 줍니다. 덜 냈으면요 2월달 월급에서 또 빼서 납부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해서 납세임과 종결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사업소득은 이거는 원천징수에도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연금을 지불하는 연금 있죠? 지불하는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있죠? 지급기관에서도 이것도 뭐라고요? 세금 쏙 빼고 익히겸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보통 연금 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1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세의무는 끝나기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비다 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답을 하고요.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세 의무는 끝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가서 신고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하는 식으로 내가 PC방 한다. 그럼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5월 달에 신고 대상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퇴직소득도 따로 가서 신고해야 되고, 양도도요? 부동산을 1년에 여러 번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왜 따로 계산하고 얘는 따로 계산하냐? 이것도 같이 계산하면 안 되냐? 얘를 따로 계산한 이유는 퇴직소득을 따로 계산한 이유는 왜 이러냐면 퇴직금이라는 게 뭐예요? 퇴직금은 월급으로 줄 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지불하는 거죠. 이자 붙여서. 그죠? 그럼 만약에 자 20년 동안 매월 월급의 형태로 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1000만 원씩 줬다고 치자. 뭐라고요? 1000만 원씩. 이걸 퇴직금으로 안 줘. 그냥 월급으로 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씩 월급 형태 줬다고 치자. 그럼 이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줬죠? 이때도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줬죠? 근데 이 소득세는 누진세율 제도입니다. 뭐라고요? 6%에서 42%가 누진세율 제도예요. 누진세율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 금액이 낮으면 낮은 세율이 부과돼요. 소득 금액이 높으면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1%라고 간주해 보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뭐라고요? 1%다. 그러면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죠? 맞죠? 만약 1%라면 뭐라고? 10만 원이죠? 그럼 이때 10만 원 내고 10만 원 내고 20년 동안 총 얼마예요? 200만 원 납부했겠네요. 얼마 납부했다고요? 그동안 200만 원 납부했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20년치라서 한꺼번에 과세할 때는 예를 들어 20억을 2억을 뭐라고요? 퇴직금을 줬다고 치자. 그럼 이때는 이 소득금이 커지면 높은 세율이 부과되죠? 예를 들어 10%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치자. 그러면 2억의 10%면 얼마라고요?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월급의 형태로 줬다면 세금 낼 게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과세하니까 아주 높은 세금을 내야 되죠?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금을 깎아주려고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세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깎아주려고. 그리고 양도세는 왜 따로 계산하냐면, 자, 일반적으로 양도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이 부동산 구입해서 등기도 안 하고 막 양도했다는 얘기죠? 이런 거 미등기 양도다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한 70%가 넘는 세율을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팔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전부 다 투기적 목적이 있다고 간주해서 토지 건물 같은 거는 다 뭐라고요? 전부 다 50% 있죠? 이렇게 높은 세율을 부과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투기적 목적이 있을 경우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려고 따로 과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과세한다. 어떤 형태로 과세한다고요? 세 가지 형태로 과세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올게요. 그러면 여기서 세전이라는 게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소득세는 저렇게 사업소득 같은 거 있죠? 사업소득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자, 저 사업소득은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죠? 전부 다 싸잡아서 영업소득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벌은 소득을 뭐라고요?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싸잡아서 뭐라고요? 영업소득세다. 그래서 요거 뺀 금액을 뭐라고요? 세후 현금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 현금이라고요? 세후 현금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셨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일단은 요것만 좀 기억하세요. 이 세금 중에 소득세는 여기서 빼내는 거죠? 여기서 빼내죠? 근데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업 경비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재산세. 이 재산세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있죠? 요걸로 가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공시가 있죠? 공시가격 기초로 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영업경비로 처리하고, 소득세는 소득세를 계산하기 직전에 소득 있죠? 요걸 만든 다음에 여기서 세율을 부과해서 빼내야 됩니다. 알겠죠? 나는 어렵다. 그러면 소득세는 여기서 빼내고 재산세는 어디서 빼낸다고요? 영업경비로 처리한다. 일단은 요 정도. 나는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1월 달도 아니고 그냥 언젠가는 이해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언젠가는 뭐라고요? 이해한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자, 저 7억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지분 뭐라고요? 복자가 빠졌잖아요. 복자. 이렇게. 자, 지분 뭐라고요? 복지.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신경질 내고 그래요. 자, 뭐라고요? 지분 복귀액이다.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보겠습니다. 얘를 원래 8억짜리인데 한 13억 정도 받고 처분할 수 있을 거라고 간주해보자. 이렇게. 자, 물론 대충 예상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자,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저 13억을요 매도 가격 해줍니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매도 가격이다. 여기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경비 나가요, 안 나가요? 대표적인 게 중개 수수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중개 수수료 이런 거라든가 각종 공증 비용이라든가 거래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세입자 내분에는 뭐 무슨 화해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매도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경비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매도 경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도 뭐라고요? 경비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순 매도액 해줍니다. 자, 제가 뭐라 해서 순이라는 표현은 경비 뺀 걸 순이라고 한다겠죠? 이거 순 매도액 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또 뭘 빼야 되냐면 요 3억을 빌렸겠다. 요거 8년 동안 갚기로 했다면 5년 만에 처분하니까 아직 못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겠네요. 요거 다 은행에다 줄 돈이죠? 다 빼내야 됩니다. 요거를 나중에 잔금 해주면 되는데 쓸데없이 뭐라고요? 뭐 미상환한 아직 못 갚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저당해 줄게요. 저당 잔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한 걸 뭐라고 하냐면 세전 지분복귀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전 뭐라고요? 지분복귀액이다. 아니, 자, 세 전화할 때는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무슨 또 소득세냐? 여기서 소득세는 뭐라고요? 양도소득세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요거는 양도와 관련돼서 소득세인데 이거는 8억에 구입했는데 13억에 처분했다. 그럴 경우는 5억 남겨먹었죠? 그죠? 왜 5억 정도 남았냐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그런 겁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 돈만 가지고 따진다면 5억 나갔는데 7억이 돌았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추가로 들어온 돈입니다. 알겠죠? 이건 일종의 불로소득이고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은 거죠? 예, 가지고 있으면서 가치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전부 다 양도소득세 이런 걸 전부 다 자본이득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이득세라고요? 자본이득세다. 예, 그 자본이득으로 얻은 소득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후 뭐라고요? 지분복귀액이다. 자, 요걸 나중에 아주 해마다 물어보니까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암기해요? 나중에 간단히 어렵지 않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가, 유, 순, 전, 후 딱 한 다음에 자, 그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죠? 간단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적어 드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매, 순, 전, 후 한 다음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알겠죠? 가유, 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거는 이제 뭐 공기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지 마시고 언제 하는 거라고요? 나중에 이제 암기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앞자리 따서 좀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려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제가 앞자리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따서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따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쉬워도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략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이걸 암기하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맞춥니다. 어렵지 않게 다 맞춥니다. 알겠죠? 가유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매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요거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거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경제성을 분석한다 해주는데, 자, 우리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 106페이지 106페이지 찾았죠? 거기에 경제성 분석이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이랬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된 방법이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알겠죠? 요것 때문에 논리 자체가 말이 많아지고 할 얘기도 많아지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말하세요. 일단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고려한다고요? 화폐의 시장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걸 고려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근데 여기서 다른 데라는 게 뭐냐면 다른 데 투자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요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이걸 고려해가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요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고려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얘네들은 자, 일정 기간 내 처분할 걸 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뭘 가정한다고요? 처분. 5년 있다 처분하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예, 처분할 가정하면서 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마세요. 그냥 뭘 가정한다고요? 처분하는 걸 가정한다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요거 오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는 자, 5년 있다 처분하면 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논리 자체를 매우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성을 분석한다. 자, 1년 만에 처분한다 가정해보자. 그러면 우리 노량진 다시 나왔습니다. 노량진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네, 별로 안 반갑겠네요. 어쨌거나 노량진에 가니까 친구들이 고시원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길래 나도 뭘 하겠다고요? 고시원 사업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도 팔려고 내놨고 D도 팔려고 내놨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고, 장사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 팔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 자꾸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는 바람에 내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바람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장사가 안 되는 것들은 싸게라도 팔려고 하겠죠. 내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이 작아지니까 수익률은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역에서 형성되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한 10% 정도라고 간주해보자. 몇 프로라고요? 10%. 요 정도밖에 못 본다는 얘기죠? 요 정도.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좀 싸게 나오는 부동산들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 했죠? 저평가돼서 나온 부동산이 간혹 가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도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 시세 잘 모르고 좀 싸게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고시원들은 이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시원 주인이 잘 모르고 좀 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평가돼서 나온 딱 부동산인데 요거를 1억에 딱 투자한다면 매년 얼마라고요?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라고요? 20%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라고요?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라고요? 20%나 벌 수 있죠?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맞죠? 그러면 자,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이다 해줍니다. 이 정도 정도는 최소한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다 해서 이걸요 내부 수익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 그리고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랑은 상관없이 이 지역에는 모든 부동산에 공이 영향을 미칠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이런 걸 체계적 위험이라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위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 자체에서 결정된다 해서 외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할게요. 뭐라고요? 외부 수익률. 자, 그러면 만약에 1년 있다 처분한다고 가정해보자. 몇 년 있다가요? 1년 있다 처분한다면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추가로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총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뭐라고요? 분석법이다. 이렇게 크게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자, 박스를 딱 그려서 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한 놈, 두 놈, 세 놈.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 우리 교재 거기 그 아래쪽에 박스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자, 맨 먼저 얘는 이제 순현가법 해줍니다. 순현재가치법을 뭐라고요? 순현가법.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는요 수익성 지수법이다. 자, 얘는 뭐랄까요? 내부 수익률법 해줍니다. 내부 뭐라고요? 수익률법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제 영어로도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영어까지 뭐 지금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 순을 뭐라고 하냐면, net, 이렇게 합니다. 현재를요, 이걸 present, 가치를요, valu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MPV법. 뭐라고요? MPV법. 자, 그 다음에 수익성을 영어로 profitability 해줍니다. 뭐라고요? profitability. 지수를요, 인덱스 해갖고, PI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부 수익률을요, 내부 수익률을 internal rate of return 이렇게 얘기합니다. IRR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걸 고려해가면서 결정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요겁니다.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년 후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1년 만에 처분한다면, 그죠? 그러면 곧바로 내부 수익률이 몇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추가로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몇 %라고요? 20%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가 달라지는 거 있죠? 이걸 수익률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뭘 비교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죠? 그죠?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얘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이걸 얘네들은 수익률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얘는 몇 % 벌 수 있다고요? 20% 벌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20%를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이다. 뭐라고요? 내부. 다른 데 투자하면 20%밖에 못 벌죠? 요구 수익률, 요 비교해서 얘가 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석의 방향을 확 틀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해보자. 이런 식으로 분석해보자. 자, 지금부터 1억 투자했는데 1년 후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 자, 그러면 요거를 뭐라 하냐면 현금 유출액. 얘를 뭐라 할까요? 현금 유입액. 내 손에서 나간 돈. 좀 내 돈만 투자했다 가져볼게요. 이거 뭐라고요? 내 손에서 들어올 돈.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뭐라고요? 현금 유출액. 얘를 뭐라 할까요?
현금 유입액. 그러면 제가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보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10%로 할인해 볼게요. 뭘 한다고요? 그럼 아까 10%도 빼면 돼요? 알겠죠? 나중에 빼는 거 금방 아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있죠? 그 공식 집어넣어서 빼면 돼요. 1기가니까 바로 빼면 돼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냥 아까 10% 붙이는 거 빼는 거 했었죠? 10% 빼면 됩니다. 알겠죠? 빼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 얼마 나오냐면 1억 909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억 909만 원. 이거의 의미를 좀 알아볼게요. 1억 909만 원. 그러면 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겠죠? 근데 앞으로 들어올 돈을 10% 뺀 게 이거죠? 10% 뺀 게 이거죠? 그럼 여기다 10% 붙인 게 이 금액이죠? 100원에다가 10% 붙인 게 133.1원이죠? 여기서 뺀 게 100원 아닙니까? 이거와 똑같이 자, 1억 2천에서 10% 뺀 게 이거죠? 맞죠? 그럼 여기다 10% 붙인 게 이 금액 아닙니까? 그럼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버는데 자, 다른 데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 1년 후에 생기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 투자해야 10%를 벌면서 1억 2천 생기는 거죠? 근데 내부동산 얼마만 투자해야 돼요? 1억만 투자해도 1억 2천 생긴 거죠? 벌써 얼마가 의문이에요? 909만 원만큼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문제 얘기하겠네? 다시 할게요. 다시. 이 얘기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서 시험장에 가는 분이 거의 한 80%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 볼게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10%로 할인했죠? 10% 뺐죠? 10% 뺀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한다면 10% 붙인 게 이 금액이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이 되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 투자해야 10%를 근근히 벌면서 1억 2천 생기는 거죠? 근데 내부동산 얼마만 투자해야 돼요? 1억만 투자해 1억 2천 생긴 거 아닙니까? 벌써 투자 시점에 얼마가 의미라고요? 909만 원만큼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 909만 원을 요걸 수년가라는 겁니다. 무슨 년가라고요? 수년가가 얘가 얘보다 클 때 있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갈 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쭉 와볼게요. 이쪽으로 쭉 오셔서 자,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10%로 할인해 보겠습니다. 할인하게 되면 이 금액이 6억이 나왔다 치자. 얼마 나왔다고요? 6억. 그러면 여기서 10% 뺀 게 이 금액이죠? 그죠? 거꾸로 한다면 여기다 10% 붙인 게 이 정도 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 정도 벌려면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6억은 투자해야 10%를 벌면서 이 정도 번다는 얘기죠? 근데 내부동산 얼마라고요? 5억만 투자해도 이 정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가 의무라고요? 1억만큼 의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1억을 뭐라고요? 수년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년가라고요? 수년가.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그죠? 자,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자,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고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로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한다면 여기다 10% 붙인 게 이거죠? 다른 데 투자해서 이 정도 벌려면 얼마나 투자해야 돼요? 1억 900만 원 투자해야 10% 벌면서 이 정도 버는 거죠? 내부동산 1억만 투자해도 이 정도 버는 거 아닙니까? 얼마가 의미라고요? 909만 원만큼 의미다. 이 909만 원을 뭐라고요? 수년가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쓸데없이 나온 겁니다. 얘는 이제 나중에 우선순위 같은 거 정할 때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수년가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요거. 근데 얘는요, 이것분의 이거 해준 겁니다. 이것분의 이거. 그러니까 1억분의 얼마라고요? 1억 909만 원. 이렇게 해준 겁니다. 계산하면 1.0909 이렇게 나옵니다. 1점 뭐라고요? 0909. 요 1.0909를 수익성 지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 지수라고요? 자, 수익성 지수는 당연히 이것분의 이거 한 거죠? 1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하고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우리 투자론의 가장 큰
핵심이 된 내용들입니다. 가장 큰 뭐라고요? 뼈다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해서 자, 이거 살짝 살점도 붙여 나가고 그 계산 문제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틀을 좀 갖췄나요? 예? 뭐 질문한 것 같은데? 예. 예? 예. 예. 아니, 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건데. 예. 예. 할인 현금 수준소득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할인 현금 수준소득법에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게 이렇게 세 가지 내용 저 합쳐서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준소득법 해줍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할인 현금 수준소득 분석법에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오케이? 또. 아, 그거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그런 거 하게 되면 머리 아픕니다. 나 1월 달부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은 큰 흐름만 갖추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정확히 5분만 있다가, 지금까지 한 거 있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서 한 20분 정도 기출문제 풀고서 끝낼 겁니다. 가지 마세요. 잠깐 쉬겠습니다.